3개월만 기다리면 10억이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 이름이 들렸어요. 그 순간 지난 20년간 제가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정해진 남편, 고가의 보험 가입 권유, 그리고 최근 자주 언급되는 여행 이야기. 제가 표적이었습니다. 20년을 참고 견뎌왔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 저는 지금 시댁 거실 한 구석,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한 나무 의자. 20년간 제 자리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남편 진수는 그 옆 밀인 소파에 앉아 있고요.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배추김치, 깍두기.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저녁상이었어요. 이상하네. 오늘은 무슨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렸을까? 아침에 시어머니가 시장 보러 나가시는 걸 봤는데 평소 같으면 며느리, 너 가서 장봐와 하실 텐데 혼자 가셨거든요. 서희야, 여기 앉아.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소파 옆 식탁 정면의 자리를. 항상 설거지하기 편하라고 부엌 문 바로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던 분이.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간 길들여진 몸은 이 작은 변화에도 경계심을 보내고 있었죠.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갈비를 한 점 떠놓으셨습니다. 굵은 금팔찌가 손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 입맛 없어? 요즘 무리했나? 남편 진수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신경 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양념이 혀끝에 닿았지만 목구멍이 좁아져서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이상해.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몸에 밴 감각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랄까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으면 오늘 잔소리가 심할 거고, 시아버지가 신문을 팽팽하게 펴면 기분이 안 좋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지금 이 식탁의 공기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반찬이 싱거워, 며느리, 밥이 설익었어 같은 지적이 쏟아질 시간인데, 서희야, 밥 더 먹어. 너무 말랐어.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젓가락을 든 제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이게 꿈인가? 아니야, 이건 분명 뭔가 있어. 그나저나 며느리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45살이면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지. 여자들은 특히 갱년기 때 몸이 안 좋아지잖아. 갱년기.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 병원비 아까워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말이야, 서희 씨.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희 씨라니. 20년 동안 며느리로만 불렸는데 요즘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어때? 우리 나이 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특히 여자들은 암이나 뇌졸중 같은 게 무섭다던데. 보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의 김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거 봐. 내가 알아본 상품인데 괜찮더라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보장되고 사망보험금도 10억이야. 10억? 시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보험 가입 설계서였어요. 10억?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는 낼 테니까 서희 씨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어때? 괜찮지?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아, 이제 알겠어.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남편의 관심 어린 시선, 시아버지의 미소. 이 모든 게 10억을 위한 거였구나.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가까스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뭘 생각해? 공짜로 받는 건데. 우리가 돈 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목소리지. 아까 그 다정함은 가면이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제가 알아서 들겠습니다. 알아서?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냉기가 식탁을 덮쳤어요. 죄송합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부엌 개수대에 손을 짚고 서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차가운 10월의 밤 공기, 손가락에 끼워진 옷반지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끼워주신 것, 우리 집 며느리라는 증표라고 하셨죠. 20년간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이 반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목줄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 목줄을 당기려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 때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시아버지가 내민 보험 설계서,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 10억?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옆에서는 남편 진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한 침대에서 잤지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 저를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던 그 눈빛.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건 아닐까? 새벽 2시 47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죠. 20년간 익숙해진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평소 같으면 모두 잠든 시간인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뭐래?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평소 그 목소리. 생각해 보겠대요. 아직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경계. 20년 동안 우리말 고분고분 들어오던 것이 이제 와서 쿵. 시아버지가 탁자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설득하면 돼요. 남편 진수의 목소리. 차갑고 무덤덤한. 진수까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설득? 아들아,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11월 중순까지 가입 안 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설계사가 그랬어. 알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를 위한 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하면 넘어올 겁니다. 만약의 사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넘어온다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 오늘 저녁에 눈빛 봤잖아. 뭔가 눈치챈 것 같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치는 무슨 20년 동안 쥐죽은 듯이 살던 것이 갑자기 똑똑해질 리가 있나?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에 경찰에라도 신고하면. 신고? 뭘 신고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확실해야 해. 20년 전처럼 경찰이 의심하면 안 돼. 20년 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지. 브레이크 고장으로 결론 났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브레이크 고장? 아버지, 그때는 지금보다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겨우 5억. 이번엔 10억이에요.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3개월만 기다리면 돼. 가입하고 3개월 지나야 면책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3개월. 교통사고. 위장. 그 단어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교통사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브레이크 조작하면 정비소에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걱정 마. 내가 아는 정비공한테 돈 좀 쥐어주면 돼.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 정비공. 돈.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계단 사고로 하는 건 어때요? 집에서 계단 굴러떨어져서 머리 부딪히면 자연사처럼 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의논하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나를 죽이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 발끝, 심장까지 모든 게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계단은 너무 티나. 교통사고가 제일 깔끔해.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면 되지. 그래, 아들 말이 맞아. 11월 말이면 비도 자주 오고. 그때쯤이면 딱 좋겠네. 그럼 가입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래. 며느리 목숨값 10억 싸게 받는 거지 뭐. 목숨값 10억? 싸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복도 끝까지, 침실 문 앞까지. 손잡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려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경찰?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친구들? 저는 20년 동안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댁일에 치여서 모두 연락이 끊겼어요. 친정? 20년 전 결혼을 반대하던 오빠와 싸우고 나온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야. 나는 완전히 혼자야.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침대 위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1시간 뒤면 같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던 그 사람이 지금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옥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결혼 반지가 아니라 사형수의 족쇄였다는 걸. 20년 동안 이 족쇄를 차고 죽음을 향해 걸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때 서랍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시집 오기 전에 쓰던 것. 거기 적힌 전화번호. 친정 오빠 윤태준. 안 돼. 오빠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개월만 기다리면 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목숨값 10억 싸게 받는 거지.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시어머니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에이 됐어. 그냥 먹어.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돌려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 맞다. 지금 저는 10억짜리 보험 상품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식사 내내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 어제와 똑같이 다정한 척하는 가면들. 서희야, 보험권은 더 생각해봤어? 남편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 네, 아직.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공짜로 받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보험료 내신다잖아. 공짜.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목숨은 공짜가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에휴, 답답하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진수는 넥타이를 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11월 중순까지 가입시켜야 한다고 했죠. 지금이 10월 16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골프,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 남편은 회사.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가지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25년 된 것. 펼쳤습니다. 윤태준 10-XXXX-XXXX. 오빠 전화번호.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바꿨을까? 아니야, 일단 해보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뚝, 뚝, 뚝.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받아줘, 오빠.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 오빠였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오빠 목소리. 오빠.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나, 서희야. 윤서희.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끊으려나. 서희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응, 나야 오빠.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어디 아파?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서희야. 시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지금 어디야? 위치 보내. 당장 갈게.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직 보험조사관답게 침착하고 빠른 판단. 집에 있어. 시댁 식구들은 다 나갔어. 하지만 오빠 집으로 오면 안 돼. CCTV가 있어. 그럼 밖에서 만나자. 1시간 뒤 집 근처 역 3번 출구 앞 카페. 알았지? 응. 서희야, 괜찮아. 오빠가 지킨다. 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빠가 온대. 25년 만에. 오후 12시. 저는 시장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역 3번 출구. 작은 카페 앞. 낡은 간판에 희망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희망. 그 단어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가 일어났어요. 단정한 회색 재킷, 날카로운 눈빛, 약간 새어버린 머리카락. 오빠였습니다. 50세가 된 윤태준. 서희야.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포옹. 저는 오빠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것들이, 숨겼던 것들이, 견뎌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말해봐. 오빠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어제 들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10억짜리 보험, 3개월 뒤 교통사고 계획, 브레이크 조작, 20년 전 전처 이야기까지. 오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전처라는 부분에서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 그때도 브레이크 고장으로 결론 났다고. 오빠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 전처. 잘 모르겠어. 시댁에서 그 사람 얘기는 절대 안 해서. 남편 이름은? 한진수. 48살. 오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직 보험조사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양이었어요. 5분 뒤. 있다. 오빠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2004년 11월 여성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장 추정.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체구였어요. 이름은 정미영, 당시 27살.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사. 보험금 5억 수령. 5억. 서희야, 이건 연쇄살인이야. 그것도 계획적인.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가 없어. 내가 들은 대화도 녹음한 게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럼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야지. 오빠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초소형 녹음기야. 볼펜처럼 생겼지? 가슴 주머니에 꽂고 다녀. 시댁 사람들이 다시 그 얘기를 하면 녹음해. 하지만 언제 또 그런 얘기를 할지. 보험 가입을 계속 압박할 거야. 그때 대화를 유도해. 왜 이렇게 보험을 권하세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오빠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처 사건 당시 정비소 이름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아직 영업 중이더라. 20년 전 브레이크 정비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오빠가 조사해 줄 거야?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잖아.
오빠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5년 전 내가 시집갈 때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서희야. 오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야, 오빠. 내가 고집을 부렸잖아. 이제는 내가 지킬게. 약속해.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만나자. 매주 수요일 낮 12시. 시장 핑계 대면 되지? 응. 그리고 절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마. 서명도 하지 말고 도장도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오빠.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전화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든든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시장에서 산 채소들이 들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의 장보기. 하지만 가슴 주머니에는 볼펜 모양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2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던 며느리의 반격. 손가락의 옥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곧 벗어날 거야. 이 족쇄를. 오빠를 만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슴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기고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평범한 일상 대화만 나눴죠. 며느리, 오늘 날씨 좋다. 빨래 좀 널어. 서희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며느리,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다정한 척하는 가면.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신우이 한유진. 이 시간에 왜? 유진 씨는 평소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오는 편이었습니다. 저와 크게 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댁 편에 서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시간 좀 괜찮으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진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시장 가셨어요. 6시쯤 오실 거예요. 오빠는요? 회사 야근이요. 유진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형수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형수님은 지금 위험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 형수님한테 뭘 하려는지.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의 녹음기를 살짝 확인했어요.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 무슨 말씀을? 보험이요. 10억짜리 보험. 형수님을 가입시키려는 거. 유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어제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가입 설계서, 정비소 견적서, 그리고 수첩 하나. 수첩을 넘기자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11월 20일 목표일. 비 오는 날 산길. 브레이크 고장 위장. 정비공 김철수 연락.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진 씨가 수첩 뒤쪽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11월 15일.
정미영 마이너스 완료. 보험금 5억 수령. 빚상환 50% 완료. 정미영. 오빠가 찾아준 전처의 이름. 형수님. 제 형님 전처 기억하세요? 아니요. 시댁에서 그분 얘기는 한 번도. 당연하죠. 살해했으니까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도 그때 몰랐어요. 사고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3일 전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유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방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20년 전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이요?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사고 일어나기 전날 아버지랑 나눈 대화예요. 유진 씨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목소리. 여보, 내일이에요. 내일 하는 거 맞죠? 그래. 정비는 다 끝났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게 해놨어. 미영이가 눈치챌까요? 눈치? 그 순진한 것이 뭘 알겠어. 그냥 드라이브 하자고 하면 따라올 거야. 이번에 성공하면 빚을 절반은 갚을 수 있어요. 5억이면. 그래,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말로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똑같은 이유로 죽으려 하고 있는 거죠. 형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유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딸이잖아요. 그 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유진 씨는 달라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에요. 20년 전에도 봤어요. 미영 언니가 우리 집에서 힘들어하는 거, 어머니가 언니한테 하는 짓들 다 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진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형수님한테도요. 20년 동안 형수님이 시집살이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어요. 저도 무서우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알아요. 저는 유진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다른 방식의 피해자. 형수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제 가족이 또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유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이 파일들 경찰에 넘겨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하지만 유진 씨 가족인데. 가족이요? 사람 죽이는 게 가족인가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전 더 이상 저 사람들 따르기 싫어요. 형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저는 유진 씨를 꼭 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던 두 사람. 형수님, 시간이 없어요. 유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1월 20일로 날짜를 잡으셨어요. 그날 비가 온대요. 일기예보에서 11월 20일, 한 달 뒤. 그리고 오빠가 형수님한테 수면제를 먹일 거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의식을 잃게 하고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수면제.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섭도록. 유진 씨, 혹시 정비소 이름 알아요? 20년 전에 브레이크 조작했던 곳. 네.
아버지가 지금도 거기 차 맡기세요. 집 근처 신성자동차 정비요. 신성자동차 정비. 오빠가 조사하던 바로 그 정비소였어요. 유진 씨,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세요. 네.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시댁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저는 유진 씨에게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보험조사관인 오빠가 지금 증거를 수집 중이라는 것. 그리고 일주일 뒤면 만난다는 것.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 파일들 오빠분께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 역 3번 출구 희망다방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유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들과 USB를 가방에 다시 넣으면서요. 형수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꼭 살아남으세요. 제발, 제발 살아남아서 우리 같이 벗어나요. 이 집안에서 약속할게요. 저는 유진 씨와 악수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에 녹음기. 방금 전 대화가 전부 녹음됐을 겁니다. 유진 씨의 증언, 20년 전 녹음 파일, 시아버지의 수첩, 정비소 이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손가락에 옥반지를 돌렸습니다. 이 반지를 벗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0월 26일 수요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희망다방. 오빠는 이미 와 있었고 유진 씨도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구석 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윤태준입니다. 서희 오빠예요. 오빠가 유진 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유진이에요. 형수님 신우이고요. 유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유진 씨, 이 일에 협조하시면 당신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져야 해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요.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일주일간 조사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한진수 씨의 첫 번째 아내 정미영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27살이었죠. 화면에 떠 있는 정미영 씨의 사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사고는 강원도 산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됐고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죠. 정미영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하지만 당시 정미영 씨 친정에서는 타사를 의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오빠가 다른 문서를 띄웠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사고 한 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상담 기록을 보면 오빠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남편의 무관심, 죽고 싶다는 생각.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전에 정미영 씨와 지금의 저, 너무 똑같았습니다. 정미영 씨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제가 사라지면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유진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언니, 제가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한유진 씨, 그때 당신은 2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죠. 오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신성자동차 정비소.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빠, 위험하지 않았어? 괜찮아. 고객으로 위장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전 기록이 남아있더라. 정비소 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어. 옷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정비 기록부였어요. 2004년 11월 12일 한진수 서울 브레이크 라인 절단 작업 완료. 대금 500만 원. 브레이크 라인 절단 작업 완료. 대금 500만 원.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그리고 정비소 사장 김철수, 이 사람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더라고. 술만 마시면 그 얘기를 한대. 그럼 증언해 줄까요? 아직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하면 숨길 수 없을 거야. 오빠가 유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이 가져온 USB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유진 씨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오빠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카페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 여보, 내일이에요. 내일 하는 거 맞죠? 그래. 정비는 다 끝났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게 해놨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야.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정비소 기록만 있으면 2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어. 그럼 시댁 사람들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거야. 공소시효는 25년이니까 아직 안 끝났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서희 너에 대한 증거는 약해. 내가 녹음한 대화도 직접적인 살해 계획이 아니라 정황상 의심스러운 수준이거든. 그럼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예를 들어 시댁 사람들이 직접 11월 20일에 교통사고를 위장하겠다고 말하는 녹음이라든지. 유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유도할 수 있어요. 유진 씨? 어머니가 요즘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유진아, 내 형수 요즘 어때? 보험 가입은 했대? 이런 거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형수님이 보험 가입하기로 했대요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랑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계획을 다시 확인하겠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유진 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20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또다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며느리,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에 3시간씩이나? 날카로운 눈빛. 눈치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 며느리한테 친구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이 친구 만날 수도 있지.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그 눈빛도 차가웠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희야, 요즘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자꾸 밖에 나가더라.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답답해서 산책 좀 하는 거야.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보험은 언제 가입할 거야? 생각 중이야. 생각?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건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11월 중순 지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했잖아. 빨리 결정해. 알았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숨소리. 손가락에 옥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20년 전 정미영 씨의 억울한 죽음도 지금 제 목숨도 모두 밝혀질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달. 11월 20일까지 25일 남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11월 3일 금요일. 유진 씨의 계획대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드디어 보험 가입하기로 했대요.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시어머니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남편 진수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가슴 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이리 좀 와봐.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 무겁고 더 차가운. 거실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 3명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재판관들처럼. 서희 씨 앉아. 시아버지가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보험 가입하기로 결심했다며? 아직 확실하게. 유진이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가입하겠다고. 유진 씨가 말했구나. 계획대로였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 시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요즘 어디 자주 나가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이요. 시장? 매주 수요일마다? 그것도 3시간씩? 추적했어. 날 미행했던 거야.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친구?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던 친구를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며느리. 우리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났는지. 남편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희망다방 앞에서 오빠와 악수하는 제 모습. 어떻게 탐정을 고용했어. 일주일 전부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태준, 내 오빠지. 전직 보험조사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시아버지가 제 앞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볼펜 모양의 녹음기. 제 녹음기였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내 옷에서 찾았어. 빨래하려고 주머니 뒤지다가.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구나. 영리하더라, 며느리. 저는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20년 동안 우리한테 밥 얻어먹고 살면서 감히 우릴 배신해? 배신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군데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죽이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들었다고? 들었어요. 새벽에 거실에서 나눈 대화. 3개월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겠다고 10억이면 빚 다 갚는다고. 증거는 시아버지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쿵.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잖아. 웃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악마 같은 미소. 그리고 설령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뭐라고 할 건데? 시댁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증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넌 정신병자 취급받을 걸. 피해망상증 환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아버지,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긴다. 예. 오늘 밤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사고를 낸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 돼. 늦었어, 며느리. 내가 오빠한테 연락한 순간부터 이미 늦었어.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진수, 차 준비해. 우리 며느리 산책 좀 시켜줘야겠어. 네, 아버지. 남편도 일어났어요. 두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싫어. 싫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며느리. 순순히 가면 안 아프게 해줄게. 놓아요. 놓으라고요. 발버둥 쳤지만 힘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수면제 먹일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오빠는 여기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줄 사람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남편 차가 서 있었어요.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저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시아버지가 조수석에 탔어요. 여보, 나중에 봐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을 벗어나 큰 길로, 그리고 산길로. 창밖으로 어둠만 보였어요. 가로등도 없는 외진 산길.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가족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을 위해 제 꿈도 포기하고 친정도 끊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고마웠어. 정말로. 시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10억을 남기고 사라져줘. 차가 점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산길 가장자리. 한쪽은 절벽이었어요. 진수, 브레이크 밟아봐. 네, 아버지.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역시 완벽해. 정비소에서 잘 작업했군.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자, 이제 뛰어내릴 시간이야. 예. 우린 여기서 내릴 거야. 너만 남아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지.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구르듯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만 태운 채 앞에는 절벽이 보였어요. 10m, 5m.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열렸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몸이 세게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폭발음. 불길이 치솟았어요. 멀리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살았어요. 발소리. 다가오는 발소리. 도망쳐야 해.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나무 사이로, 숲속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어? 찾아. 저 여자 찾아야 해.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나무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복수해야 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뚝. 여보세요? 서희야? 오빠, 살려줘. 서희야, 어디야? 산길. 차가 떨어졌어. 나 쫓아와. 위치 켜. 지금 당장 위치 공유 켜. 손가락이 떨렸지만 위치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했어. 지금 간다. 경찰도 부를게. 서둘러.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손가락의 옥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가락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안녕, 족쇄. 이제 자유였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숲속을 뛰는 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얼굴과 팔에는 나무가지에 긁힌 상처들이 선명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거기 있다. 남편의 목소리. 잡았어. 시아버지의 고함. 안 돼. 여기서 끝날 순 없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이 여자가 끝까지.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어요. 죽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우. 사이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뭐야, 저 건? 시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 파란 불빛이 숲 사이로 보였어요. 여러 대의 차량. 경찰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망쳐야 해요. 남편이 외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른 목소리. 오빠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경찰들과 함께 달려오는 오빠. 윤서희, 서희야. 오빠.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오빠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았다는 게 실감났어요. 한병태, 한진수, 두 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손목에.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살인미수? 무슨 개소리야? 증거가 어딨어? 증거요? 오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2004년 11월 15일 정미영 씨 살해 사건. 당신들이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죽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경찰도 사고사로 결론 내렸잖아. 맞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오빠가 USB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아내 박순자 씨가 사건 전날 당신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건 어디서? 그리고 이건 신성자동차 정비소의 정비 기록부입니다. 2004년 11월 12일 한진수 씨 차량 브레이크 라인 절단 작업 완료. 대금 500만 원.
오빠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정비공 김철수 씨는 이미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남편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닥쳐, 닥치라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둘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멈췄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부축해줬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친구들도, 제 가족도 다 포기하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가족에게 전 그냥 10억짜리 보험 상품이었죠? 며느리. 아니, 윤서희입니다.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수 씨,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전 그냥 두 번째 정미영이었을 뿐이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정미영 씨도 그리고 저도 우린 그냥 당신 가족의 빚 해결 수단이었던 거죠. 미안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죽였어요.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요. 경찰이 다시 둘을 끌기 시작했어요. 가시죠. 경찰차로 실려가는 두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2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서희 씨,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였어요.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유진 씨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아니에요, 유진 씨. 유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형수님, 유진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오빠도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희 씨, 저쪽에 구급차 있습니다. 치료 받으셔야겠어요. 경찰이 안내했습니다. 구급차까지 걸어가는 길. 뒤돌아봤습니다. 숲속, 절벽, 타버린 차량, 그리고 경찰차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피해자분,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강제로 차에 태워진 것,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절벽으로 향한 것, 뛰어내린 것. 경찰은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 사람들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거군요. 네. 10억짜리 보험이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네. 남편의 전처를 죽였어요.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살인미수, 살인교사, 그리고 20년 전 살인 사건 재수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 밖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희야, 병원 가야 해. 응. 오빠의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포기할 리 없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이제는 우리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요. 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손가락을 봤습니다. 옷반지가 없었어요. 숲속 어딘가에 버려진 그것.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으니까요. 1년 후, 2025년 11월 7일,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옆에, 유진 씨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장이 엄숙해졌습니다. 피고인 한병태, 한진수, 박순자, 일어서십시오. 시댁 3인방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남편은 수척해졌으며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한병태,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고인 한진수, 살인미수 및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4년 피해자 정미영 씨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형량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이겼어. 응, 이겼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시댁 3인방이 교도관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1년 동안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건강해 보였어요. 유진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대학원 가볼까 해요.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이요? 네. 저처럼 가족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어요. 형수님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랑 작은 카페를 열 거예요. 카페요? 응. 오빠가 투자해 준대요. 제가 운영하고.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희가 옛날에 꿈이 성악가였거든. 그래서 카페에서 작은 공연도 하고 싶대. 그거 좋은데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죠. 첫 손님으로 초대할게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개월 후 2026년 2월 14일 희망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테이블 6개, 의자 20개,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무대. 오빠가 직접 인테리어를 도와줬고
유진 씨가 꽃장식을 해줬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동네 어르신 2분, 학생 3명.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으니까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5세 윤서희. 아니, 이제는 46세였네요.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빠와 저, 유진 씨, 셋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 정미영님을 기억하며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알았어요.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 법정에서 20년 전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추가로 10년, 남편은 8년, 시어머니는 7년이 더 가산됐어요. 정미영 씨의 친정 가족들이 법정에 왔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아남은 건 정미영 씨 덕분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미영 씨가 남긴 흔적들,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그것들이 20년 뒤 제 증거가 됐으니까요. 저녁 6시. 카페에 손님이 다 나가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테스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렸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옛날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 시집가기 전 콩쿠르에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25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더 깊어진 목소리.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음을 길게 뽑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카페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어줬어요. 오빠 언제 왔어? 방금. 노래 들으려고. 어땠어? 완벽했어.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희 인생이 시작이야. 응, 그런 것 같아. 카페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을 뻔했으니까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로 산 것.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옥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은반지. 제가 직접 고른 것.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유 마이너스 2025.11 7. 판결이 나던 날의 날짜였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어요. 서희야, 저녁 먹으러 가자. 응, 가자. 오빠와 함께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카페 간판을 봤어요. 희망 카페 마이너스 호프 커페이. 희망. 25년 전에 오빠와 만났던 그 다방 이름. 그곳에서 시작된 제 반격.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46살이야. 늦은 나이지.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기에. 손가락의 은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다신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겠다는,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오빠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46살 윤서희의 진짜 인생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펀펀한 세상이었습니다.